앞으로 한 2, 3년은 투자의 시대라고 보거든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결국 기술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거든요. 한 2, 3년 후에는 엔비디아가 시장에 이런 독점적인 위치를 이룰 수도 있어요.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AI 기업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전기차 화재는 오히려 우리 2차전지 기업에게는 호재 이슈가 되거든요. 2차전지의 활용도는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그래서 배당주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구체적인 업종, 산업 얘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결국 AI, 반도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도 누가 뭐래도 주인공이라고 하면 또 이쪽이니까 AI 반도체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작가님께서는 지금? 일단 8월 28일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28일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면 3분기에도 엔비디아발 반도체가 강한 흐름을 갈 것 같고요. 지금 약간 시장에 의심이 남아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확 거품을 딱 꺼줄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한 2, 3년은 투자의 시대라고 보거든요. 아, AI에 AI에 투자했을 때? 네,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업들이 결국 다 이 AI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지어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부족하니까 뭐 다른 회사의 칩을 쓰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은 투자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엔비디아를 능가할 그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적어도 2, 3년 정도는 엔비디아의 우위에 시장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28일 엔비디아의 실적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발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HBM 납품 이슈가 남아 있잖아요. 엔비디아에. 그래서 우리가 5세대 HBM이라고 하는 HBM3E 12단 고대역폭 메모리를 과연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할 거냐. 이 부분이 코스피 지수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고. 근데 이제 블랙웰이라는 그 엔비디아의 신제품의 어떤 생산량을 좀 25% 정도 높여 잡는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높여 잡는 근거는 하이닉스에서 다 납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결국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시장에서는 좀 예측을 하는 것 같고요. 아니,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전자가 납품을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단가를 낮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부품 조달원을 다양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반기 증시는 엔비디아의 반도체는 엔비디아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 엔비디아가 올 하반기에도 대체 불가한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될 것 같아서 물론 시장에서는 이 엔비디아의 제품을 받아서 그만큼 실적을 내고 있느냐,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이런 회사들이 그만큼 수익을 내고 있느냐, 수익을 못 내고 있다. 그러면 어떤 수익화할 수 있는 롤모델을 만들었느냐? 아직 못 만들었다. 그래서 AI 버블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투자의 시대거든요. 투자를 해서 그거에 따른 아웃풋이 나오는 데는 앞으로도 한 2, 3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3년 후에 그만큼 아웃퍼폼이 안 나온다고 하면 이제 AI 버블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투자를 하고 있는 단계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가속기를 반드시 사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반기에도 엔비디아가 끄는 이런 반도체는 결국 좀 시장을 선도하지 않을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결국 기술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 인간의 어떤 욕망이 만든 기술주가 되기 때문에 결국 엔비디아가 하반기에도 저는 강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글 CEO였나요? 좀 약간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과잉 투자가 훨씬 낫다. 그걸 보면은 확실히 일단은 그게 뭐 되든 안 되든 비즈니스 모델이 있든 없든 수익 모델이 있든 없든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투자가 또 많이 그 앞으로 2, 3년 동안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이 엔비디아 말고도 자체 칩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어젠가 발표를 했는데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이 맞춤형 HBM을 요구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 3년 후에는 엔비디아가 시장에 이런 독점적인 위치를 이룰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이렇게 비싼 가속기 엔비디아의 가속기를 쓰느니 자체 개발하는 게 더 저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국내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매출처를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결국 이 메모리 반도체에게는 HBM이 상당히 큰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엔비디아가 끄는 이 AI 어떤 스타트가 매그니피센트로 이어질 거고 그게 낙수 효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이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어서 반도체 하반기에도 엔비디아발 나쁘지 않은 상황. 여기에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통과. 이게 결국 시장에 커다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말고 다른 미국 빅테크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인이 좋아하는 테슬라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MS라든지 다른 빅테크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의 정책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지켜 IRA를 어찌됐든 계승을 할 거잖아요. 우리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가 된다면 또 뭐 사실상 백지화 시킬 거란 얘기들이 네, 있죠. 하지만 미국 기업인 테슬라만은 좀 살려둘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오히려 테슬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맞아요. 근데 테슬라가 중국에서 많이 매출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테슬라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제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AI 기업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는 휴머노이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사업,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테슬라의 어떤 전기차 매출 하락을 메꿔줄 거냐.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 개발하고 있는 도조라는 슈퍼컴퓨터 이런 부분들이 결국 AI를 하기 위한 그런 비즈니스 플랜들이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테슬라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플은 지금 AI 산업에서 좀 늦게 스타트를 했어요. 그래서 뭐 안타깝지만 우리 워렌 버핏도 많은 부분을 좀 덜어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이폰 16 출시되는 아이폰 16 또는 그 다음 제품부터 애플 인텔리전스라고요. AI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AI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에서는 그게 구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제품부터 AI가 구동이 온 디바이스라고 하죠.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 AI 제품들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아이폰의 어떤 실적 개선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폰이 기존의 전기차 사업을 이제 접었잖아요. 애플카라고 하죠. 애플카, 그렇죠. 애플카 사업을 접으면서 지금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AI 시장에 이제 뛰어들었기 때문에 애플의 AI 어떤 성장 이 부분들이 애플의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클라우드 섹터에 있는 뭐 아마존이나 구글 알파벳이라고 하죠.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이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받아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산업을 얼만큼 앞으로 2, 3년 동안 키울 것이냐, 무언가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시장의 한 30% 정도는 아마존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결국 클라우드 시장을 좀 선도를 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챗 GPT를 만든 오픈 AI와 함께 지금 무섭게 클라우드 시장을 따라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여기에 이제 뒤처진 구글, 얼만큼 따라잡을 것이냐, 한 10% 정도의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 구글이 어느 정도 따라올 것이냐. 그래서 이 매그니피센트 이 세 기업들은 결국 2, 3년 안에 무언가 언어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즐길 거리를 주는 그런 수익 사업을 만들 거냐. 제가 보기에는 인간의 욕망,
언급했지만 한 2, 3년 안에 무언가 혁신적인 것들을 투자를 했으니 만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약간 아이언맨의 그 자비스 같은 것들을 쓰는 세상. 네, 예를 네, 들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허라고요. 네. 옛날에 예. 허가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을 2, 3년 안에 일단 즐거워야 되거든요. 네. 재밌고 네. 그런 것들을 2, 3년 안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근데 하고 저도 있습니다. 방송 준비하거나 기사 관련해서 AI로 검색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거 써서 검색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뭐 경제 지표라든지 과거 이제 경제 데이터 이제 누적돼서 어떤 흐름을 이었는지 이거를 AI한테 물어보면 기가 막히게 답을 해주더라고요. 요즘은 자산운용계에서도 네. 로드 어드바이저라고요. 로봇을 이용해서 AI를 이용해서 하는 운용 방식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올해 들어서 실적이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의 어떤 그런 운용 이런 네. 부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쓰일 그런 요인들이 될 것 같고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AI 운용에 올해 더 집중하겠다 뭐 이런 발표도 최근에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AI의 어떤 확장성, 그러니까 엔비디아로부터 받아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이런 기업으로 가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 다음으로는 온 디바이스, 애플의 온 디바이스처럼 핸드폰으로 우리가 지금 AI는 데이터 센터라고 굉장히 큰 곳에 데이터를 고용량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이런 거지만 우리가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개인이 이제 AI를 들고 다니면서 이용하는 그런 세대로 이제 넘어갈 거거든요. 그게 적어도 뭐 빠르면 한 2, 3년? 뭐 벌써 이제 애플의 아이폰 16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온 디바이스가 어느 정도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AI 칩의 어떤 성장 가능성은 그 무엇보다 좀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예측을 좀 합니다. 저는 불현듯 드는 생각인데 어쨌거나 AI 시대가 오니까 AI만 우리가 이제 집중하는 것보다 그런 유관 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쨌거나 전력 수요 높아지니까 그렇죠. 네. 뭐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 많이 지으니까 뭐 보안 관련 그런 산업이랄지 여기에다가 조금 약간 상상력을 발휘해서 좀 투자에도 적용해 보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뭐 그 낙수 효과를 이제 전력 네. 기기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뭐 그 구리 이런 관련 섹터들이 이제 관심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런 ETF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뭐 산업들도 많이 좀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이끄는 건 결국 매그니피센트 세븐이고 그 매그니피센트의 그 핵심들은 다 AI와 관련돼 있다. 애플도 뒤늦었지만 AI 온 디바이스 제품을 내놓으려고 하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 클라우드 센터를 통해서 AI,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AI 가속기를 받아서 클라우드 센터, 데이터 센터를 짓고 무언가 거기서 즐거움을 주는 그런 롤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엔비디아는 AI의 스타트점인 그런 가속기를 지금 만들어서 AI 산업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고요. 테슬라도 전기차 기업이라고 보지만 AI 관련해서 휴머노이드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섹터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메타도 원래 메타버스를 하겠다고 이름도 바꿨잖아요. 메타로. 근데 메타버스가 실패하면서 결국 AI로 바꾸면서 지금 실적도 늘어나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정의하면 AI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AI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 바이오 얘기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네네. 오늘 이제 녹화 기준으로 주간 신문들 봤더니 맥라자 얘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항암제로서 처음 FDA 승인인가요? 네네. 네. 그래서 트럼프든 해리스든 누가 되든 또 바이오가 괜찮을 거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번 또 바이오가 이번 그 하락장 때도 많이 흔들리지 않았었던 섹터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이오 이 부분 좀 눈여겨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증시 기준으로 보면 공매도가 지금 제한적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금지하고 있는데 이제 제한적으로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 섹터가 공매도의 최대 수혜를 입습니다. 보통 실적이 예상만큼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공매도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실적보다 주가가 부풀러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근데 최근에 이런 공매도 제한에 항상 공매도가 금지됐을 때 바이오 섹터들이 많은 관심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었고
또 미국이 이제 중국의 바이오시밀러를 좀 배척을 하려고 하잖아요. 생물보안법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이제 곧 통과가 될 수 있어서 그렇다면 중국 기업이 배제되면서 이 한국의 바이오시밀러 반사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에 막 조 단위의 수주 계약도 많이 하면서 그래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발 바이오 훈풍 여기에 유한양행 이렇게 FDA 승인하고요. 또 최근에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바이오 섹터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훈풍들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는 금리 인하에 또 수혜를 많이 입더라고요. 금리가 인하되면 좀 공격적으로 이 성장주들에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호적인 상황 그리고 미국에서의 바이오 오바마 케어라든지요.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 투자가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고령화. 뭐 종합적으로 보면 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좀 우호적인 상황들. 근데 저는 바이오 섹터 중에 비만 치료 이 부분을 이런 것들. 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만 치료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주목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글로벌 제약사 시가총액 1위가 일라이 릴리. 네, 그래서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라는 주사기죠. 이렇게 자기 이렇게 몸에 주사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지는 그런 원래는 당뇨 치료제로 출발을 했다가 부작용으로 살이 빠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면서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2035년인가요? 되면 글로벌 제약품 중에 5개, 상위 10개 중에 5개가 비만 치료제가 될 거다. 그리고 2035년이면 둘 중에 하나는 뚱뚱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이 비만이 치료가 되면 거의 질병들이 많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은 이제 주사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약을 먹거나 이러면 약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경구용 치료제들이 계속 개발이 될 수 있거든요. 주사는 좀 불편하잖아요. 솔직히 먹는 약이 훨씬 편하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 이제 위고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주일 또는 하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사를 놓고 있는데요. 지금 뭐 개발되고 있는 것은 뭐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놓거나 아니면 이제 로슈 같은 경우는 뭐 약으로 먹는 물론 일라이 릴리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그런 노력들. 그래서 앞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저는 글로벌리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지만 과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만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제 뭐 비만약의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아무래도 경쟁력을 좀 장기적으로 갖추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바이오 얘기까지 했고 이거 외에 지금 작가님께서 주목하는 좀 유망 섹터라든지 산업 이슈는 어떤 겁니까? 일단 우리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게 있잖아요. 배당. 관련해서 밸류업. 네. 그래서 밸류업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불안할수록 배당 섹터들에 대한 관심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 들어서 KTNG가 굉장히 주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시장 불안정성과 무관하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의 최대 수혜인 금융, 그 중에서도 금융 지주 관련 기업이라든지요. 최근 들어서 그 국내 증시보다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근데 해외 증시가 수수료가 더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 증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 이런 금융지주라든지 이런 금융주 섹터들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환율이 안정적이라면 1,300원대 이상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결국 상반기 실적 개선을 이끌었던 섹터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실적을 견인하지 않을까 싶고요.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결국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들. 여기에 원자력 그리고 수출을 주도했던 일부 식품주들과 일부 화장품 기업들. 그래서 수출이 하반기에도 중요한 모멘텀이
내수는 아직 살아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어떤 수출 섹터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리스 우세인 상황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나 2차 전지도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어느 정도는 정책적인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살아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2차 전지가 참 우리 증시의 아픈 손가락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지금 바이든을 이긴 게 한 1년 넘게 계속 네. 이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2차 전지나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그 전기차 화재도 있고 네. 조금 그런 불안감들이 있으니까 근데 전기차 화재는 오히려 우리 2차 전지 기업에게는 호재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그 중국산 제품들이 불이 많이 나다 보니까 아. 그리고 이 액체가 화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고체라고 우리가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데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전고체가 되면 이 2차 전지의 활용도가 훨씬 높아지거든요. 부피도 작아지고 화재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2차 전지의 활용도는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그래서 정부도 이제 전기차 2차 전지의 그 출처를 밝혀라.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어느 회사 제품인지를 밝혀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기업에게는 이게 하나의 호재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물론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일으켰던 가장 큰 원인은 IRA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IRA를 도입을 하면서 그게 2차 전지로 이렇게 가장 큰 수혜가 갔고 2차 전지 주들이 굉장히 많이 작년 초에 폭등을 하게 된 원인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의 당선 이후에 과연 해리스의 정책이 IRA를 계승하면서 전기차 산업을 폭발적으로 밀어줄 거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전기차 캐즘은 좀 줄어들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변수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증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ETF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요즘 어쨌거나 금리 인하기 앞두고 있으니까 좀 채권 ETF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까 엔화 잠깐 얘기했지만 또 엔화 ETF 쪽에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 좀 계신데 그 작가님께서 요즘 좀 주목하는 ETF 좀 있으세요? 일단 저는 늘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 기술주를 담은 ETF들 이걸 국내에서 살 거냐 아니면 미국에서 살 거냐 이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 계좌에서 사면 우리가 국내 기타형 ETF로 속해서 배당과 합산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맞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의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급여나 자기의 소득과 합산해서 고율과세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연금 계좌에서 과세 이연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3.3%에서 5.5%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국내 연금 계좌에서 미국 기술주를 담은 ETF들, 뭐 반도체 섹터라든지요, AI 섹터라든지 아니면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성장 산업을 담은 그런 미국 기술주 ETF들을 좀 투자를 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세 계좌 안에서 좀 국내에 상장된 기술 그 미국 기술주 관련 ETF. 그게 절세 측면에서 가장 좋고요. 아니면 ISA 계좌, 중개형 ISA 계좌에서 이게 절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2천만 원씩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중개형 ISA가 9.9% 분리과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개형 ISA를 통해서 미국 기술주 등을 담은 뭐 ETF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런 반도체 ETF라든지요. 그다음에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섹터들을 좀 주목을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뭐 미국 테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그런 ETF들도 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빅테크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AI의 어떤 성장성의 낙수 효과를 받는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런 뭐 ETF들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로봇 그다음에 우리나라 메타버스는 별로 매력이 좀 떨어졌지만 글로벌 뭐 메타버스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도 좀 주목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술주를 담은 ETF들을
꾸준하게 좀 사시면 특히 시장에 한 번씩 출렁거릴 때마다 사시면 장기적인 흐름에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시장을 선도하는 섹터들은 기술 섹터들이 그동안의 어떤 히스토리를 보면 S&P 500보다 기술주 섹터들이 훨씬 더 많이 상승을 보였고요. S&P 500 내에서도 기술주 섹터들이 지난 한 10여 년을 보면 다른 섹터들을 능가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미국 기술주 ETF 중심으로 뭐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국내 시장은 앞서 언급했듯이 뭐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금융 그리고 바이오 섹터 이런 부분들의 어떤 실적 개선세, 수출 증가를 예상을 한다면 그런 섹터들을 주목하는 ETF들을 좀 주목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안타깝게 네이버 카카오. 네, 슬픔이 있지만 하반기에도 너무 잊고 있었습니다. 네. 그거 예. 네카오는 하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AI 시장에서 네카오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이 매그니피센트만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일단 이 AI 그 클라우드 시장에서 중요한 게 언어거든요. 이 어떤 대규모 프로그램을 언어 모델, 언어 모델이 있어요. 있어야 되고 그 언어 모델이 없으면 시장 경쟁력을 잃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네카오가 그럴 만한 아직 언어 모델이라든지 AI 성장성을 시장에서는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강한 반등 모멘텀을 좀 못 갖는 것 같고요. PER 기준으로도 이런 수출주들이 계속 수출이 잘 되고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PER 자체만으로도 지금 주가 수준에 비해서는 좀 높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주라고 불리는 네카오는 좀 하반기에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결국은 어떤 기술 혁신이 따라야만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는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좀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기술주 섹터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비만 시장의 규모 확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휴머노이드 시장 앞으로 크게 열리지 않을까 뭐 그런 AI가 결국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런 휴머노이드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AI의 어떤 외형을 이렇게 씌우면 그게 휴머노이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확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디바이스 시장. 애플이 이제 아이폰 16을 내놓으면서 이 온 디바이스 시장도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모든 기계에 AI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도 운전을 AI가 해주면서 차에서 이제 태블릿을 보면서 노는 그런 세상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하반기에 불안한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투자자들에게 조금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일단 변동성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거든요. 변동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투자의 기회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스가 8월 달에 왔지만 9월 달에 안 온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서킷 브레이커가 올 때마다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번 8월에 서킷 브레이커에서 보면 결국 미국의 기술주 섹터들이 강한 V자 반등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섹터들은 이 변동성 장세의 저점 매수의 기회로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배당주를 겸해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밸류업 정책도 밀어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금융 섹터들 꼭 주목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들어서 월배당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커버드 콜 네, 커버드 콜 네. 상품을 많이 이제 네.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제 커버드 콜이라고 해서 콜을 커버한다 해가지고 결국 풋옵션 매도 전략을 취하는 거거든요. 이 풋옵션 매도라는 게 한 가지 단점이 이제 강한 상승세에서 소외되기 좀 쉬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작품인데 이 월배당으로 이제 커버드 콜들을 많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ETF 같은 경우는 배당을 주는 만큼 이렇게 주가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높은 배당을 주는 커버드 콜은 배당을 받지만 주가 조정으로 그만큼 좀 주가 하락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투자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 변동성 장세, 배당주 투자를 한 50% 이상 담아서 뭐 주가 변동도 좀 막고요. 그다음에 배당 수익도 좀 올리는
그런 투자를 좀 겸해서 하셨으면 그래서 배당주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하반기에는 어떻게 뭐 책이나 강의 같은 거 좀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일단 제가 이제 패스트 캠퍼스 강의는 오픈을 했으니까요. 그거 지금 마무리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일주일 하고 이제 하반기에는 제가 경제사 특강이라는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되네요. 네, 그래서 9월부터 12월 정도 쓰고 내년도에 또 머니올라에 한번 나와서 내년 초쯤에 출간이 됩니까? 뭐 목표는 그런데요. 네. 항상 목표한 대로 안 가는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사 책도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좀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기억에 남는 게 약간 인간의 욕망을 좀 따라가라. 뭐 물론 뉴스나 지표 같은 걸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또 인간에 대한 또 깊은 이해가 또 돈을 버는 가르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작가님 이야기 잘 나눴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